물거품이 된 정조의 개혁 정치. 1800년 6월 28일 푹푹 찌는 여름날의 낮더위가 채 가시기 전인 초저녁에 정조가 종기를 앓다가 창경궁에서 숨을 거두었다. 평소 활쏘기로 건강을 단련했던 터라 정조의 죽음은 갑작스러웠다. 이 소식을 먼저 들은 창경궁의 궁녀들이 통곡했다. 이어 이 소식이 여염으로 나돌자 백성들은 호곡하면서 가슴을 쳤다. 시전이 널려있던 종로 피맛골 언저리와 남대문 바깥에서 난전을 벌이고 있던 장사꾼들은 창경궁 앞으로 몰려와 궁중의 동정을 살폈다. 어떤 사람들은 임금을 독살한 배후를 밝혀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정조는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내리던 조선 후기에 위민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개혁 정책을 폈다. 그는 모든 폐단과 부정을 막고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부은 개혁군주였다. 정조는 백성의 고통을 생각하며 밤이 새도록 정무를 보면서 때로는 한숨을 쉬었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으며 때로는 끼니를 거르기도 했다. 정조는 정치를 잘하려면 바른 벼슬아치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젊은 벼슬아치들을 모아 다양한 분야의 실력을 쌓게 한 뒤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앞장세웠다. 바로 규장각을 설치해 인재를 길렀던 것이다. 그는 바른 벼슬아치들을 뽑아 수령으로 파견한 뒤 혹시라도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는지 암행어사를 보내 감시했다. 인재는 신분이나 지역과 상관없이 재주와 능력에 따라 고루 등용했다. 즉 출신 지역, 당파, 문벌 등을 가리지 않고 능력에 따라 좋은 벼슬을 주었다. 소외를 당하던 서자들도 차별하지 않고 규장각 등 주요 요직에 등용하려 애썼다. 또 척족 세력의 발호를 막으려 여러 조치를 단행했다. 곧 왕비의 친정부치들이 조정에 나와 권력을 휘두르는 일을 막았다. 이들 척족 세력은 견제를 받아 숨을 죽이며 예전처럼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다. 백성의 소리를 들으려고 여러 방도를 찾아 시행했다. 창덕궁 앞에 한때 사라진 신문고를 설치해 백성들이 하소연할 때 치게 했으며 자신이 나들이 할 때 격쟁해 억울함을 호소하게 했다. 정조는 백성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낱낱이 듣고 풀어주었다. 죄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규격을 어긴 형벌도구를 바르게 만들어 적용하게 했고 죄수에게 가혹한 형벌인 주리를 틀거나 물볼기를 치지 못하게 했으며 감옥 안에서 죄수에게 채우는 항쇠나 족쇄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또 도망친 노비들을 잡아들이지 못하게 조치했다. 관아의 공노비든 민간의 산노비든 호된 불임과 과도한 신공에 시달리다 도망치는 일들이 많아 상전과 포졸들이 잡아들이느라 부산을 떨었다. 무엇보다 영세한 농민들에게 국가 조세를 호되게 거두는 폐단을 막으려 노력했다. 전호는 소출의 7알에서 8알을 지주 또는 국가의 도조나 조세로 바쳐야 했다. 게다가 관아의 부역에 시도 때도 없이 불려나갔고 감, 밤 따위의 지역 특산물을 과도하게 바쳤으며 온갖 무명 잡세를 내야 했다. 이를 막기 위해 여러 제도 장치를 마련했다. 그동안 장인들이 만든 물건을 시장에 직접 내다 팔지 못하던 폐단을 고친 통공정책으로 누구나 마음대로 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 허락했다. 또 종로의 어용 상인들은 관아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일정한 물종을 독점으로 팔면서 난전을 금지하는 특권을 주었는데 이 특권을 빼앗고 영세한 난전 상인들에게 상행위의 자유를 주었다. 정조는 이런 크고 작은 개혁에 밤낮으로 몰두했다. 그러나 정조가 갑자기 죽고 11살의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정순 대비 김씨가 대왕 대비의 지위로 어린 순조를 대신해 정사를 맡았다. 정순 대비는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조를 따르던 신하들을 모조리 몰아내고 정조의 개혁을 반대하던 신하들을 골라 조정의 요로에 앉혔다. 조선 천하를 하루아침에 뒤엎어 놓은 것이다. 그러자
정순대비가 정조를 죽였다는 소문이 날개를 달고 더욱 퍼져나갔다. 그런데 정순대비는 정조가 이루려는 개혁 정책 가운데 한 가지 일만은 함부로 뒤집을 수 없었다. 바로 공노비를 해방시키는 조치였다. 1801년 중앙의 여러 관아에 소속된 노비 6만 6천여 명을 해방시켰다. 수로 따지면 전체 노비의 10분의 1도 안 되었지만 역사적 의미는 컸다. 이들 노비 문서를 창덕궁 돈화문 앞거리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태웠다. 하루 종일 기름 묻은 노비 문서 뭉치가 마파람에 타들어갈 때 노비들이 몰려나와 조심스레 구경했고, 연기가 검은 구름처럼 치솟을 때 비로소 실감이 났는지 손을 맞잡고 두 손을 번쩍 치켜들며 환호성을 지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 조치가 우리나라 노비 해방의 첫걸음이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프랑스 혁명 시기에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조치를 단행했으나 1802년 나폴레옹이 부활시켰다. 영국에서는 1807년 노예 무역을 폐지했고, 미국에서는 1863년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포했으며, 중국에서는 1910년에 이르러서야 실현되었다. 조선에서 노비 해방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894년 이후에야 가능했으며, 그마저도 단계적으로 실행되었다. 조선 후기부터 노비들이 관아나 상전의 지시를 듣지 않고 맞서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상전이나 양반, 벼슬아치들이 종들을 함부로 부릴 때 종들은 예전과 달리 맞서 대항했다. 관아와 상전들은 당황했다. 노비들이 없어지면 담배와 잿더리를 들고 나설 심부름꾼도, 농사를 지어줄 일꾼도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노비들은 떼거리를 지어 도망쳤다. 상전들은 노비를 잡으려고 지리산 등지에 산골짜기로 숨어들었다. 옛 상전을 본 노비들은 몽둥이를 꼬나들고 맞섰으며, 상전을 개굴창에 쳐박고 짓밟거나 목숨을 빼앗기도 했다. 너도 나도 노비 문서를 팔려고 내놓았으나 아무도 사지 않았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관아의 노비 문서는 실제로 부도수표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궁중 소속의 노비 문서는 쓸모없어 불태우는 수밖에 없었다. 만약 정조가 살아 그 뒤로도 노비 해방을 전면적으로 추진했다면 세계 인권사에 길이 남을 일이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의 양상도 달라졌을 것이다. 정조의 개혁 정치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조선 왕조를 일으키려는 몸부림이었으나, 불행히도 그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 11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된 새 임금을 대신해 관례대로 수렴 청정을 하게 된 정순대비는 친정부치를 끌어들여 사태를 수습하려 꾀를 짜냈다. 하지만 이 난국을 풀어나가기에는 버거웠다. 그러므로 이 모든 개혁과 개혁의 좌절을 지켜본 백성들은 깨닫는 바가 많았을 것이다.